저는 지금 남쪽의 작은 교회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찬송을 부릅니다. 누구 하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문 쪽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풍경이 저에게는 아직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북쪽에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이런 자리에서 마음 편히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신은 없다, 당만이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자랐고 남쪽 교회를 욕하는 선전 영상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동안 목숨을 걸고 속삭이며 부르던 찬송을 이렇게 크게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하방 한켠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입술만 달싹이며 기도하던 제가 지금은 당당하게 아멘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긴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당에서 말하던 미신 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미신이라 불리던 믿음에 매달려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고 아직도 그 땅 어딘가에서 속삭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온 북녘의 골목길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제가 살던 곳은 한 지방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주택단지였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북한의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확성기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혁명 역사와 사상학습이 하루 일과의 중심이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남조선과 미국을 비난하는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지도자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정기적으로 초상화를 닦는 일을 어머니가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손님이 올 때면 우리는 당연한 듯이 충성심을 이야기했고 회의가 있을 때면 누가 더 열심히 충성 발언을 했는지 은근히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집은 조금 다른 공간이 되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가 잠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창문을 확인하고 문을 한 번 더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옷장 맨 아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른 그 책은 제가 학교에서 본 어떤 교과서보다도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이건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 저는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어머니가 작은 등불을 켜두고 책을 펼친 채 눈을 감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게 어떤 특별한 주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기가 또 끊기고 온 동네가 캄캄해졌을 때였습니다. 촛불 하나 앞에 앉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야겠다. 어머니는 옷장 속 책을 꺼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앞부분 몇 장은 누군가 손으로 베껴 쓴 것 같았고 뒤로 갈수록 종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남조선이나 서양에서 온 책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 땅에서도 몰래 돌려본 성경이라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겨가며 붙들어온 이야기다. 그날 어머니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반동분자라고 배웠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그 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펼쳐지는 작은 모임이 제게는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구절을 속삭이듯 읽고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곁에 앉아있기만 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어떤 숨은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의 세상과는 다른 우리 집 안에만 있는 작은 세계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밤의 시간이 나중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책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저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웃집이었습니다.
벽에는 똑같이 지도자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충성구호가 적힌 표어도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 놀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보던 아주머니, 공장에 다닌다고 알고 있던 아저씨, 학교에서 저를 가끔 보던 청년까지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천이 덧대어져 있었고 문틈에는 바람이 새지 않게 헝겊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잠시 후 집주인 아주머니가 작게 해을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옷장 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일부는 책에서 뜯어낸 것 같았고 일부는 누군가 손으로 베껴 적은 글이었습니다. 종이마다 글씨체가 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줄씩 돌아가며 작게 읽어나갈 때 저는 그 글들이 제가 집에서 보았던 그 책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여라는 표현을 입술만 움직여 따라했고 어떤 순간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약이 없어서 매일 상태가 나빠져만 간다는 이야기, 배급이 끊겨 아이가 계속 쓰러진다는 이야기, 남편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과 함께 침묵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모임이 그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무데도 내놓을 수 없는 걱정과 슬픔을 겨우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군데의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을 외치는 입술이 밤에는 살려달라 고 속삭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모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금방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성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다니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붙잡혀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려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동네 보이부 비밀경찰 사람들 눈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서로 조심합시다. 말도 표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한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모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을 나눴다는 느낌, 나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작은 안도감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그 평범해 보이던 밤이 철저히 깨져버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요 며칠 분주소 지역 보안서 사람들이 동네를 계속 돌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날도 작은 소리로 글을 읽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웃음이 훨씬 적었습니다. 모두가 어딘가 마음이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 몇이 먼저 나가던 순간 바깥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군화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그것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열어보시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 안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를 끄고 우리를 안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옷장 뒤 이불장 안으로 들어가요. 소리내지 말고. 몇몇은 방 한쪽 장롱 뒤로 몸을 숨겼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불장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 군화가 바닥을 찢고 다니는 소리,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모였지? 뭐 했는지 다 아오?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그냥 동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좀 했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 무슨 책 읽었소? 서랍과 옷장이 뒤져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초상화 주변까지 꼼꼼히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한참 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소. 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쇼. 이상한 말이나 글 돌리면 그땐 다쳐요.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불장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하나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불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것 같다. 계속 이 길을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지. 그 질문은 단순히 모임에 나갈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임에 참석하던 사람들 중 한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서로 눈빛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잡혀갔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책을 펼쳐놓고도 오랫동안 읽지 못했습니다. 너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는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험을 견디며 살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것인지. 저는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서라도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목숨을 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출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움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무 친구라도, 같은 동네 이웃이라도 언제 어떤 말을 어디에 가져다 바칠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장마당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옛 사진, 아끼던 옷, 심지어 결혼식 때 썼던 장식품까지 하나둘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살아서만 있어라.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으니 살아서 어딘가에 발 딛고 서 있으면 된다. 마침내 어머니의 오래된 지인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온 그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도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우리 집 일부러 큰 소리로 당과 수령에 대한 말을 몇 번 주고받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만강 건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전하다고는 말 못하오. 그는 국경 지역의 감시가 얼마나 심한지,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중국 땅에 들어간다 해도 그곳 역시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의 땅이라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은 거칠었지만 거짓을 섞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그날이 우리의 탈출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세면 발자국과 기척이 숨겨지고 달이 없으면 강을 지키는 눈들도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어릴 때 벽에 그려놓았던 낙서, 제가 키우던 강아지의 흔적, 언니와 싸웠다가 화해하며 웃었던 자리, 이 모든 것을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옷장 속 낡은 책을 다시 꺼내더니 한 장을 조심스럽게 뜯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디 가서든 이 글 한 줄만은 잊지 말아라. 두렵고 외로울 때마다 다시 읽어라. 손바닥만한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어디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운 강물 앞에 서서 단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탈출 당일 어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수시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동네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바람은 우리의 귀를 때리며 지나갔고 얼음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발로 얼음을 두어 번 밟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버텨줄 거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강가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눈물도 보이지 않게 참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크게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눈빛으로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돌아와라. 그 말이 강바람에 실려 제 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시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제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요. 중국에서 잡히면 그냥 북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는 밤중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산속이나 허름한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교회를 돕는다는 중국인 집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밥과 잠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작은 십자가 하나가 책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긴 감시 카메라가 많습니다. 얼굴 찍히지 말고 큰 길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시내 지도를 한 장 꺼내 최소한의 동선을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의 거리는 북한보다 훨씬 밝고 물건도 많았지만 저는 그곳이 전혀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지, 누가 공안인지, 어떤 말이 문제를 불러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고개를 숙인 채 걸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그 집 작은 방에 모여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북쪽에서처럼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없었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조국에 남은 가족들을 지켜달라. 여기서 잡혀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 언젠가 마음대로 찬송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 어떤 날은 함께 지내던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브로커에게 속아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공안에게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어머니가 남겨준 작은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 말 한 줄이 저를 내일로 끌고 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나온 소녀,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국경을 넘은 노인, 중국에서 강제로 결혼을 당해 살다가 몰래 도망쳐 나온 여성.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 머물면 결국 다시 끌려간다. 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다른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길은 더 위험했고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고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인 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계속 숨어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저는 창밖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하방에서 촛불 아래 어머니와 함께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이 낯선 땅에서 올려다본 하늘이 묘하게도 같은 색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제는 좀 보여달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또 한 번의 도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그동안 지나온 길을 합친 것만큼이나 길고 험했습니다. 우리는 밀림을 건너고 버스를 갈아타고 때로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간중간 붙잡힐 뻔한 순간도 있었고 브로커의 태도가 변해 혹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낯선 건물, 낯선 경비원, 낯선 언어.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나와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모든 장소가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사와 절차는 길고도 꼼꼼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왜 탈출을 결심했는지,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한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다시는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리고 어머니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두고 떠나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하방에서 입술만 달싹이며 부르던 그 노래들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일을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탈북민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눠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도 북쪽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질문은 제 안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부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기억들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하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이제는 숨기지 않고 제가 걸어온 길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는 남쪽의 작은 방 안에서 마음껏 불을 켜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휴대전화에는 예배 시간과 모임 공지가 자유롭게 떠오릅니다. 누구도 제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감시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꿈에서 북쪽 지하방의 냄새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습기 찬 바닥, 촛불 타는 냄새, 입술만 움직이며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의 떨리는 어깨. 꿈에서 깨어나면 저는 한동안 눈을 감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던 그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 집 안방벽에 걸린 초상화 아래 앉아있던 그 청년은 살아있을까?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까지 저는 마음껏 교회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린 채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목숨 걸고 바라는 절정의 소원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하방에서 작은 속삭임으로만 남았던 기도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을 믿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선가 오늘 밤도 누군가는 도와달라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기도가 미신인지 진실인지는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소망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것도 결국은 사람답게 숨쉬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질문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고 믿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삶. 그게 제가 이해하는 자유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북쪽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늘도 조용히 촛불을 켜고 책 한 장을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어쩌면 저 멀리 북녘 하늘 아래 있는 누군가에게 도달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유로운 땅에서 그들을 향해 조용히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